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임일랑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교사하셨던 거죠? 네, 저 초등학교 교사로 약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학교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도 하셨고 더군다나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5년 정도 교사 생활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교권침해 분쟁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더욱 마음 아프게 또 무겁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교실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제자가 담임 교사를 밀치고 발로 밟고 뭐 30여 차례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참담한 사건입니다. 네. 그 학생으로부터 맞는다는 것은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이고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지 참 미지수이거든요. 더욱 안타까운 건 사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알려졌기에 이 정도로 지금 관심을 받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혹시 이보다 더한 폭력도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 피해 선생님들께서 사건화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제보를 하지 않으실 뿐이지 제 의뢰인 중에서도 더 심각한 폭행이라든지 학생으로부터의 강제 추행이라든지 뭐 흉기로 위협을 당한다든지 뭐 등등의 더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뭐 교사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흉기로 위협까지 받으십니까, 선생님께서? 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위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폭행당한 교사의 경우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PTSD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폭행을 당한 선생님들이 이제 의뢰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 선생님들께서 폭행을 당하시고 난 뒤에 학교로 복귀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사실 수년에 걸리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 상담 치료를 받고 하신다고 해서 돌아가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로 복귀하는 순간 다시 잊고 있던 그런 충격이 다시 돌아오시면서 금세 다시 재휴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상실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동료 교사들이 함께 분노하고 계세요. 심각한 교권 침해다. 지금 탄원서도 2,000장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양의 탄원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교사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지금 거의 폭발하는 수준에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뭐 이제 파업도 못하고 단체 행동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런 의사를 교육당국에 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교사 커뮤니티에 이제 변호사님도 접근이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전 친구들이 다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 알려지고 나서 변호사님의 그 동료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셨습니까? 제 친구들도 다 이제 거의 눈물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분위기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생으로부터 이렇게까지 폭행을 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욕설을 당한다거나 뭐 밀침을 당한다거나 뭘 던져서 맞는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저는 그 폭행당한 교사의 인터뷰를 좀 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오고 눈에도 밟히는데 갈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갖는 좀 복잡한 심정일 것 같아요. 학교로 다시 가기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은 또 너무 예쁘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 극소수의 어떤 피해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돌아가시기가 너무 어렵고 결국에 그러면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폭행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상처를 얻었기도 했겠지만 교사가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이제 그 반에 그 학생이 있는 한 다른 선생님들은 들어가지를 원치 않으실 거고 뭐 기간제 선생님으로 계속해서 바뀔 거라서 그 피해는 온전히 남아있는 다른 학생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성자의 의견, 주장에 따르면 그런 상황을 다 묘사하시면서
전화를 뭐 잡으러 가니 가위를 학생이 던지기도 했다라는 말도 있었고, 요새는 소리를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만 감싼 채 맞기만 했다라는 글을 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사가 폭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현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할 때마다 꼭 예.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신다면 순수한 피해자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한 피해자. 네, 순수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고 손목이라도 잡는 순간 아동학대로 역고소를 당하시기 때문에 그저 맞고 계시거나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가시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학생이 때리면 막지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막으려는 과정 속에서 신체 접촉이 있다면 예. 학부모들이 그걸 꼭 물고 들어줘서 아동학대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네. 그러니까 학생의 손목을 잡아서도 안 되고 네. 지금 전해진 것처럼 소리도 지르면 안 됩니까? 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신고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종류가 아니라 매우 많다라는 네, 저는 계속 겪는 상황입니다. 증언이시죠. 지금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사례들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선생님한테 성희롱 문자를 또 보내서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사를 상대로 가해지는 폭력이 뭐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성희롱이나 폭언 같은 일도 교육 현장에서 빈번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성희롱은 사실 예전에 세종시에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통한 익명의 성희롱 사건을 아마 뉴스로 접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것도 뉴스에 보도돼서 알려진 거지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교원 능력 평가가 익명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성적인 희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서는 예. 고등학생이 여자 선생님의 가슴을 강제 추행하였음에도 그 처벌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가해 학부모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가 되나요? 그런 상황. 그 선생님께서 너무 가슴을 만지는 피해를 당하시고 너무 놀라셔서 네. 들고 있던 문구류를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네. 거기에 맞았다는 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동학대다라는 네. 게 학부모 측의 주장이었군요. 선생님께서도 교사 시절에 실제로 목격하신 폭력도 또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신규 교사 시절에 네. 옆반에 이제 선배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직접 뺨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교직을 떠나야겠다는 최초의 결심을 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더 이상 교직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물론 직업을 바꾼 건 아니지만 예. 이거 어렵겠구나, 다른 길도 모색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최초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괴감이 들고 네. 학교 현장이 참 괴로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직은 수사 중이어서 저희가 좀 다루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타부터 알려진 바가 없고 또 말씀을 제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소문들이 좀 무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동료 교사들이나 목격자들을 통해서 좀 전해지는 바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사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증언들이 돌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예. 확실한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선생님께서 상당 시간 고통을 겪어 오셨던 것, 이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이 있었다. 그리고 교사노동조합 연맹이 밝힌 것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1학년 담임을 했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을 했고 또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학교폭력 사건이 원인이 되었을 거라는 의견이 유포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알려졌던 학교폭력하면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번 사건을 겪고 나니까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이 이렇게 심각하고 또 자주 일어나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정말 많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학교 폭력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학교 폭력이 접수되는 순간 그 비난의 화살은 교사에게 돌아갑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우리 학생이 학교 폭력을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차별한다, 의심한다라면서 민원과 진정을 제기하고요. 피해 학생 측에서는 선생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서 또 민원과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외에도 학부모들의 부당한 민원과 또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는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방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서울 서초구 교사는 교실이 아니라 이제 교내에서 발견이 된 거고, 당시에는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여서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신고와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그 비율을 제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제게 연락을 오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법정 다툼을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법정 다툼을 고성도 오가고 법정 다툼까지 가면은 교사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법정 다툼을 가게 되면 교사는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예. 교육청에서는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만 시작이 돼도 직위회제가 되는 네, 건가요? 법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무조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상당수의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민원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사 개시만으로 학교에서 배제되고 그때부터 수사가 끝나고 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길게는 수년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게 사실상 굉장히 큰 결심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그 학부모로부터 받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 혹은 학생들에게서 받는 폭력의 상황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어떤 교육청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보호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법적인 조치가 있긴 합니다. 예. 지금 교원지휘법에서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여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전문성이 워낙 다르고 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좀 묻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교직에 만족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참 참담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지는 세상이 됐다고 보세요? 너무 속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자녀가 좀 줄다 보니까 한두 명 자녀만 있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신가 봐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과보를 하게 되신 학부모님들의 원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 정책이 조금 밸런스를 잃었었습니다. 한동안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사에게는 오히려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이 좀 수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좀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사실 근원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좀 스스로 자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거의 뭐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는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불응하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이를 세게 지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조금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확하고 상세한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같은 반에서 이런 상황을 폭행 상황을 목격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또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부모님도 교사들도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도 모두 함께 좀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미랑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